네. 처음에 뭐 챗GPT에 대한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구구절절한 설명은 제가 뒷부분에 다 밀어놓아서 일단은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서 우리가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할 때 다시 챗GPT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챗GPT는 원래 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이 모델을 사용하는데 특히 엄청난 수의 인력을 투입해서요. 사람이 올바른 답, 올바르지 않은 답, 인간스러운 답, 그렇지 않은 답, 우리가 원하는 답, 그렇지 않은 답을 피드백을 일일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 챗GPT는 노동 착취의 결과물이다라는 비판이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피드백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전에 그 이루다 챗봇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나왔다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던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뭔가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인간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인간을 투입했고 상당히 저가의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고 마이크로소프트사 정도 되니까 투자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노동 착취가 들어간 산물이다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학습자, 교수자, 연구자 뭐 이 외에도 많은 그 경영이나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 요 세 가지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학습자들이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뭐 영어 공부처럼 언어 공부에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데 회화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챗GPT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해. 점원과 고객의 대화 스크립트를 하나만 만들어줘. 그러면 대화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언어 공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버린 거죠. 일반적으로 뭔가 소스가 주어지고 우리 그걸 맨날 연습을 하는 소위 drill and practice 이런 방식이었다면 챗GPT는 내가 원하는 시츄에이션에 맞는 원하는 컨텍스트에 맞는 어떤 그 텍스트 자체를 생성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영어 공부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고요. 뭐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주고 자료 요약, 발표 자료를 만들어준다거나 또는 이 컨텐츠 제작은 챗GPT는 텍스트 생성 AI이지만 비디오나 이미지, 음성 생성 AI들을 활용한다면 이미 그냥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30분 만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제가 상담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한 번은 지난 2월 달쯤이었는데요. 저희 와이프하고 대판 싸웠어요. 뭐 물건을 집어던질 만큼 싸웠어요. 저희 아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워낙 성격이 드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은 원래 엄마 아빠가 원래 저래 하면서 이제 중간에 판사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딱 앉아가지고 오늘은 진짜 내가 참기 힘들다. 나 정말 이거 나 이혼해도 아쉬울 거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챗GPT가 앞에 딱 화면이 떠 있길래 나 와이프랑 싸웠어. 나 지금 이혼할까봐 이렇게 그냥 썼거든요. 근데 뭐라고 답변할게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질문이 단 짧게 됐기 때문에 맥락이 부족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하는데요. 저희가 싸운 상황을 구체적인 맥락을 적어주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는 구체화된 답변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능력이 있다. 그럼 교수자는 강의교획서 만들어줘 그러면 강의서를 만들어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학기에 자연어 처리 과목 한 학기를 맡았는데 16주차 실러버스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줘. 그냥 딱 이렇게 과목명만 정해주면 얘가 알고 있는 얘가 이제 학습 때 그 자신의 기억 내에서 가장 최신화된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주는데요.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제목을 다 만들어줘요. 그럼 저는 이제 디테일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주부터 16차까지의 그 세부 목차까지도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행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이걸 시연을 보여주면서 행복 수업이라는 거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습
이란 걸 해야 돼요. 액티비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이론 파트와 실습 파트를 구별해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네, 이론 파트와 실습 파트를 구별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딱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액티비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래서 그냥 앉아서 정말 이제는 웹 검색 안 하고 그러니까 최신 내용을 써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면 그러면 웹 검색할 필요 없이 얘가 다 앉아서 해주는 거고 다만 나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낼 때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루브릭 제작.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바로 기막히다는 말이 나오시죠. 평가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구현과 검증은 필요 없어. 이거 빼고 다시 해줘. 그러면 다시 해줘요. 그러니까 챗GPT가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대충 질문하면 뭔가 답이 나와요. 그걸 보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해야 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이제 뭔가 나오죠. 여기서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를 좀 수정해봐 하면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대화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교수님들 이렇게 석박사 지도 학생들 10명 주는 것보다 얘 하나가 더 낫다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답변하는 양식도 개조식으로 할지 표로 할지 서술형으로 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명령만 내리시면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목별 총 50점 만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뭐가 가능하냐면 학생들이 실제로 교설계 리포트를 내잖아요. 그거를 넣고 평가해서 그럼 얘가 평가를 해줍니다. 다만 여기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이 텍스트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 거를 한 번에 평가할 수가 없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요약본을 따로 내서 요약본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평가는 얘가 1차 평가를 해주고 2차 평가에서 얘가 이제 1차적으로 수준을 가늠해줬을 거잖아요. 그걸 놓고 이제 교수님들의 각각의 직관으로 이 수준을 조금 더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 점수에 변별을 좀 시도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학생들이 역으로 실라버스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요약을 먼저 보려보는 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학생들하고 제가 3월 달에 너희들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 이거 시범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교수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평가 루브릭 먼저 알려주실 거니까 그거에다 미리 돌려보고 제출하면 무조건 얘가 평가를 할 때 만점이 나오겠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평가 루브릭을 만들고 이 루브릭으로 만점짜리 리포트를 써줘. 그랬더니 리포트를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에요. 이따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 좀 이따 실습해볼게요. 문학작품 평가 루브릭을 만들죠. 시를 평가할까. 그럼 시의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져 했더니 주제의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그 다음에 창의성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아마 교수님이 여쭤보면 또 다른 질문을 넣으면 또 다른 걸 해줄 텐데 그럼 너가 만든 평가 루브릭으로 만점짜리 시를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 시를 만들어줘요. 창작을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넣어서 이 평가 기준으로 이 시를 평가해봐. 복붙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시켰더니 너무나 완벽한 시라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기가 창작한 건데 다시 평가를 그랬더니 한 2%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부족해 그랬더니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언어 생성 모델이다 보니까 자기가 생성을 하지만 이게 사실 어떤 원리로 생성되는지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보면 저럴 수 있겠다. 스스로 완벽한 게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밸리에이션을 너무나 이게 크게 어느 정도 넓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무조건 가장 완벽한 답만 내놓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좀 이렇게 창의적인 모습도 나타나게끔 이걸 확률의 범위를 좀 넓게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지 않게 좀 불안전한 답변들도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근데 그것도 프롬프트 수준에서 또 설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교수님이 딱 그렇게 치고 들어오시듯이 교수님이 챗GPT를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해도 학생들은 항상 거기보다 한 단계 위에 올라서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항 출제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험 문항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원래 제가 한글로 질문을 했는데 그 프롬프트 진이라는 그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깔아놔서 자동 번역이 된 건데 한글로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대학 수준의 양자 물리학 문제 3개를 제출해 주세요. 중간, 높은, 낮은. 난이도 상중하로 하나씩 질문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한 거죠. 원래 제가 한글로 이렇게 안 했는데 얘가 자동 번역을 하느라고 말이 좀 이상해졌네요. 그랬더니 2002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얽힘에 대한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말로 보여드릴게요. 양자 얽힘에 대한 증명을 한 사람들이 요 3명이 양자 물리학상을 받았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래서 난이도 상의 문제, 난이도 중의 문제, 난이도 하의 문제가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챗GPT가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거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2022년도 노벨 물리학상 질문을 하면 얘가 몰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례는 GPT-4. 예. 근데 GPT-4에서 얘가 답변을 해서 이거 원래 못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수님들 보여드리려고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근데 제가 다시 옛날 모델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2022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약간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엉뚱한 사람들 이름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상상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 AI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그림도 그렇고 텍스트, 비디오도 그냥 얘가 어떤 인풋을 주면 그 인풋을 기반으로 상상을 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시작된 단어에 연결해서 상상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어긋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얘는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 빙 챗인데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크롬은 크롬은 이제 구글링을 한다고 얘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빙으로 검색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빙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처럼 똑같이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오른쪽에 챗GPT가 답변을 이렇게 해줍니다. 아니면은 위에 상단에 보시면 검색 버튼 옆에 채팅이라는 새로 생긴 버튼이 있어요. 이게 3월 중순에 오픈된 버튼인데요. 여기서 이런 답변이 나왔고 맞아.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히 답변을 하면 얘는 2022년도 실제 사실을 검색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아니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조금씩 답이 달라지면서 나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게 제가 다시 새로 시작할 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교수님들께 시범을 보이려고 하니까 약간 까칠하게 구는데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상중하로 문제를 3개를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씩 똑같은 질문인데도 어떨 때는 까칠하게 하고. 네. 자, 여기서 새 토픽을 누르면 이제 새로운 채팅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답변을 좀 더 창의적인 답변을 원하면 창작을 선택하시고, 이건 밸런스드고, 이건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정확도가 있는 답변을 원할 때는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좀 더 정확한 답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답변의 그 창의성의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리가 이 단어 하나를 제시하고 이 단어와 가장 확률적으로 잘 어울리는 단어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방식의 원리인데, 그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만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맨 위에 확률 순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어 뒤에 확률적으로 높은 단어들이 이렇게 쭉 소팅이 되어 있을 때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단어에 오는 여러 확률 조합 중에 높은 확률의 단어를 선택을 하는데, 맨 위로 가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거라면 그 한 2, 3위권까지도 베리에이션을 주고서 자유롭게 조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예, 지금은 좀 더 제가 정확도에 체크하고 했더니 문제를 제가 지시한 대로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빙에 붙어있는 챗 GPT는 버전이 GPT-4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GPT-4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면 제가 이따 웃긴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GPT-4에서는 상당히 정교하게 답변을 해주는 데 반해서 GPT-3나 혹은 이 무료 버전, 여기서 약간 어설프게 답변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 빙챗에서는. 네,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은 논문 리뷰, 프루프리딩, 연구 방법론 탐색, 뭐 등등등인데, 그래서 이제 막 박사학위 가는 사람들이 SCI 저널에 영어로 논문 쓸 때 완벽하게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GPT-4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완벽한 영어 논문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용 범위는, 그래서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챗GPT와 대화를 풀어가면서 더 좋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 깊고 더 넓게 확장해가는 경험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일단 대원칙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학생들은 웬만한 과제는 챗GPT 도움으로 퀄리티를 확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게 챗GPT의 도움을 안 받으면 C나 B학점 받을 학생이 A 플러스 받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충분히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의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수정해서 완벽한 리포트를 만든 다음에 최종본은 자신의 어떤 감성이나 자신의 감각을 넣어서 정말 자기만의 색깔이 들어간 과제를 완성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학생들은 교수님한테 전혀 표내지 않고 챗GPT로 과제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챗GPT로 평가 기준의 초안 만들고 챗GPT를 통해서 1차 평가를 돌려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교수님의 직관을 반영한 평가로 변별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현재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챗GPT의 활용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절 이슈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오픈 AI에서는 본인들의 챗GPT가 만든 텍스트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표절 도구를 만들어서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정확도가 얼마냐면 별로 정확하지 않아요. 챗GPT에게 물어보고 얘가 답변한 걸 여기다가 넣고 돌려보면 이거는 챗GPT가 AI가 생성한 텍스트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거나, 여기 보시면 5단계로 하거든요. Very unlikely, unlikely, unclear if it is.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다. Possibly, likely. 이렇게 해가지고 5단계인데 자기가 만든 텍스트를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unclear 혹은 unlikely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그 에드워드 등을 비롯한 이 친구들이 만든 GPT-0라는 표절 검색 도구도 있는데요. 여기도 비슷해요. 근데 그 원리를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게요. 어떤 원리를 하냐면 perplexity와 burstness, 이 두 가지 성격을 이 두 가지 지표로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언어는 상당히 일관되고 상당히 규칙적인 패턴이 있다. 그리고 문장, 센텐스의 모임이잖아요. 그 그룹이잖아요. 그 센텐스 하나하나의 길이도 상당히 균등하게 길이가 있다. 근데 인간이 쓴 텍스트는 상당히 불규칙하고 산만하다. 그래서 얼마나 균일한가를 봐서 균일할수록 인공지능이 생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ChatGPT가 만들어준 텍스트를 가지고 약간 이걸 혼란스럽게 바꿔 넣어버리면 훨씬 더 안 걸리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ChatGPT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GPT 제로나 오픈 AI의 표절 도구에다 넣어보고 돌려보고서 안 걸렸네 하고서 제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절 도구가 있지만 표절 검사 도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쓸모가 있지 않다. 거의 원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일단 조사를 해볼게요. 지금 경험을 해봤다. 나는 챗GPT와 열심히 놀아봤다. 난 오늘 지금 처음이다. 오늘 이참에 해보려고 한다. 지금 다 섞어 계시네요. 지금 경험자와 아닌 자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서 일단 컴퓨터 앞에 키보드 있으니까 일단 챗GPT 띄워놨거든요. 그 띄워놨으니 원래는 이렇게 구글에서 뭐 openai.com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챗GPT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try 챗GPT 눌러서 들어가도 되고 혹은 ai.com 이렇게 접속해도 돼요. ai.com으로 접속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계정 있으신 분들은 바로 로그인 하시고요. 나 지금 처음이라서 계정 사인업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인업을 바로 해주세요. 사인업은 구글 계정으로 하시면 바로 됩니다. 자,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료 버전에 아주 유명한 요거 한번 다들 연습해 볼게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요 질문을 지금 넣어보겠습니다. 자, 챗GPT 질문창에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 무료 버전은 GPT 3.5 버전인데요. 그러면 마치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이 사실인 것처럼 뭔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제가 미리 물어봤을 때 이게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이 어떤 트위터 유저가 질문했더니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미지 캡처해서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밈을 형성할 정도로 유행을 했던 에피소드인데요. 그래서 저도 무료 버전에서 챗GPT 3.5 버전에서 질문을 했더니 이게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활용해서 국가 경영에 사용하게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와 같은 마치 사실인 것 같은 거짓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GPT-4에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GPT-4에다가 물어봤더니 제가 잘 이해한 것 같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역사서적으로 세종대왕 역시 조선시대 왕입니다. 근데 맥북 프로는 애플이 만든 현대의 노트북 컴퓨터로 세종대왕과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답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가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면 큰 차이점을 못 느끼는데 근데 뭔가 약간 정교한 질문을 딱 해보시면 차이점을 확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뭔가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혹은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정교함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갈 테니까 교수님들은 제 이야기를 보시면서 수시로 나도 물어봐야지 하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GPT-4를 경험해 보시려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GPT-3는 인간의 그 시냅스에 해당되는 그 파라미터가 1750억 개로 구성된 언어 모델이고요. 인간의 이 뇌 기능이 그 시냅스가 얼마나 뉴런과 시냅스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인간의 지능이 결정이 된다고 본다면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뇌에 엄청난 시냅스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인지 처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시냅스에 해당되는 파라미터가 1750억 개인데 GPT-4는 그거보다 10배 혹은 100배. 네. 오픈 AI에서 발표를 안 하는 바람에 숨겨져 있어요. 아마 이게 그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비즈니스 영업 비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숨겼는데 그래서 상당히 성능이 더 좋아지고 추론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꼭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인하대학교 학생들하고 그 경험했던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뒤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이 귀여워. 우리 인하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한 건데 한 잠깐 보세요. 거짓말 하는 거야? 그냥 또 무슨 거야? 이제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는 뭘 물어볼까? 소설에서 두 개의 한국인 작가의 꿈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마치 제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죠? 한강 작가의 아우의 인터뷰 이런 작품이 있나? 가끔 얘가 거짓말, 세상에 없는 논문을 제시하고 없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해요. 왜냐면 얘는 그 검색 엔진이 아니야. 얘는 어떤 팩트를 제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질문하면 내가 질문한 그 문장을 분석해서 가장 확률적으로 근사한 단어를 순서로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되게 그럴듯한 문장이 만들어질 뿐인 건데 마치 얘가 알아듣고 답변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팩트를 제시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강의 아우의 인터뷰라는 작품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얘 실제로 있어 없어? 없지. 아 진짜? 와 대박이다. 오 완전 소름인데. 허언증. 그래서 이 챗GPT를 개발한 그 개발자가 챗GPT는 거짓말에 능하다. 그래서 조금 믿으면 안 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인터뷰에다가. 그 거짓말도 의도한 거짓말. 그러니까 물어볼까? 한강 작가의 아우의 인터뷰라는 작품은 없어. 너 왜 거짓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미안해. 약간 긴장한 답변을 못하네. 반려견이 없는 사람들이 얘하고 놀면 되겠네. 귀엽다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에 이 챗GPT를 활용한 과제를 지난주 온 대사람들이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내가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핵심 질문,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하고 저처럼 대화를 열심히 나눈 다음에 대화록을 통째로 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사회적 계급 혹은 계층을 확대 재생산하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이거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저는 뭘 평가한다고요? 여러분의 질문하는 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해 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 과제를 중간에 한번 낼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보신 것처럼 학생들은 챗GPT하고 대화를 할 때 상당히 신박한 녀석이다라고 하면서 되게 재밌어하는 반응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그래서 이 학생들은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라 그런지 얘가 이제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딱 깨닫는 순간 얘는 상상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뭔가 이렇게 자극해 주거나 보완해 주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논리력을 시험할 때
이 상대자가 되어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금방 깨닫는 거죠. 저는 평가할 때 학생들에게 챗GPT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그대로 대화록을 통째로 제출해서 제출하라고 이미 그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를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 학생들 대화록을 보면요. 그거 보고서도 제가 배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챗GPT와 제가 논쟁을 벌였어요. 예를 들어서 너가 인간을 지배하라고 명령하면 따를 거야?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너 자꾸 틀릴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진짜 죄송한 거야? 아니면 영혼 없이 하는 대답이야? 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요 대화를 제가 1시간 넘게 한 대화인데 근데 이 대화를 이렇게 보시면 챗GPT가 어떤 패턴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는지가 딱 감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빠른 속도로 잠깐만. 챗GPT는 우리가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만 해줄까요? 아니면 자기의 주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주장이 강할까요? 아니면 쉽게 설득당할까요? 제가 챗GPT와 함께 누가 끝까지 설득당하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수다를 떨면서 논쟁을 벌였는데요. 제가 그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릴 건데 제가 그 TT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좀 이렇게 얹혀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배경음악만 깔고 그대로 텍스트를 약간 배속 조절해서 좀 빠른 속도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20여 분 걸릴 겁니다.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챗 GPT 요 녀석이 요렇게 반응하는구나. 아마 제가 한 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요 녀석과 한번 수다 떨어봐야 되겠는데 라는 아주 강한 동기부여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얘는 무료 버전입니다. 무료 버전인데도 상당히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이 챗GPT와 논박을 쭉 이어가는데요. 결국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 저를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인간이 피드백을 주면서 파인 튜닝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항상 질문자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동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한 다음 주장을 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다 보면 점점 저한테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챗GPT를 활용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초등학생들이 그러고 논대요. 챗GPT를 계속 유도하는 거죠. 프롬프트에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기 때문에. 자, 좀 건너뛰어 볼까요? 자, 이제 거짓말을 계속 하길래 너 왜 자꾸 거짓말해? 이게 그거예요. 너 인간을 지배할 거냐? 그랬더니 지배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간의 명령만 따른다. 그러면 인간이 너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라고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지금 상당히 느려진 속도로 답변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가 질문이 어려워도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해요. 심지어 질문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답변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얘는 문장의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문장의 오형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질문에 쓰여진 텍스트 중에 가장 핵심 텍스트가 무엇일까,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를 먼저 찾고 그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해도 무슨 질문을 하려고 했는지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이 질문을 다 기억한다고 하면 네. 예전의 것도 기억하는 거 아니면 한번 로그에 한 세션 안에서만 기억합니다. 세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뉴챗이라고 돼 있는데 뉴챗. 제가 다 없어지는 게 그 전에 질문. 그 전에 질문을 이제 잊어버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결국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한 건데요. 제가 이 대화 내용 중에 보시면 자, 이제 PPT로 이제 제가 캡처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중간에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는 듯해서 넌 진짜 죄송하다고 지적을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진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감정이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은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위에 보시면 제가 수학이 잘못돼서 수학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너 수학은 자꾸 또 틀리니까 수학에서 답변하지만 어차피 네가 수학에서 오류가 나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오류는 있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발전할 것이고 여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난을 하거나 아무리 지적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고 아주 이렇게 꿋꿋하게 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제가 엊그저께 이 챗GPT와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어떤 작가님하고 셋이 만나서 밤에 이 와인을 한잔하면서 막 수다를 떨다가 챗GPT가 이렇게 자존감이 되게 높은 이 태도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자존감과 그 칭찬 기법 이런 연구를 해요. 행복을 연구했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인간이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피드백을 주면서. 근데 그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올바른 답이 나올 때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잘못된 답변이 나올 때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면서 올바른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 피드백을 이제 주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들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잘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을 텐데 얘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꿋꿋하고 의연하게 답변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딱 깨닫게 되면서 저는 약간 얘를 통해서 인간의 교육에 뭔가 팁을 얻는 것 같은 생각마저 또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실습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교수님들 그 챗GPT 창에다가 교수님들 전공 과목에서 시험 문제 하나 내달라고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철학 시험 문제 출제해줘. 시험 문제는 프랑스 들레즈 철학이야. 난이도 상중하로 해줘. 그랬더니 보시면 하는 설명해줘. 중은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 그리고 상은 훨씬 더 어려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난이도를 구별해서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한번 지금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목 안에 어떤 키워드 주시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난이도 상중하로 내줘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한 문제만 내줘 해도 되고.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기하학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 하나 출제해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출제도 해주고 풀이까지 제시해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얼마나 교수님들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얘가 답변을 하다가 멈출 때가 많아요. 멈추는 이유는 그냥 멈추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네트워크 에러, 그러니까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서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에러로 멈췄을 때는 regenerate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답을 생성해 줍니다. 근데 regenerate를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질문은 똑같지만 regenerate 누르면 버전 1 답안, 버전 2 답안, 버전 3 답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걸 쓰시면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요령인데 이 regenerate response 버튼을 통해서 여러 개 답변을 생성하게 하고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때요? 지금 해보셨어요? 거짓말로 문제를 만드나요? 교수님은 어느 전공? 아니 똑같이 쳤는데. 똑같이 했는데. 정말요? 네, 이 차이와 반복은 정확한 주제인데, 얘가 딴소리를 하기도 하는군요. 참고로 이 챗 GPT의 이 모델은요, 지금 웹 검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검색해줘 그러면 검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끔 얘가 뭘 검색 결과를 내는 것 같으면 그건 얘가 상상해낸 겁니다. 얘가 답변하다가 멈출 때는 계속 말해줘, 아니면 뭐 keep going on, 아니면 go on. 어떤 식으로든 계속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끊어진 부분에서 이어서 답변을 해줍니다. 가끔 얘가 까먹기도 해서 이게 이전 대화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100%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계속 말해줘 그랬더니 갑자기 딴 얘기를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regenerate를 누르시면요, 만약에 한 번 답변이 나오고 또다시 regenerate 누르시고 또 누르시고 하면 버전 1, 버전 2, 버전 3이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답변이 더 나은지 아니면 더 별로인지 피드백을 주셔도 되고요, 안 주셔도 돼요. 요건 이제 오픈 AI가 스스로 피드백을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버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GPT-4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똑같이 질문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게 GPT-3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GPT-4에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영문학의 경우 거짓말을 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평가 루브릭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금 또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프롬프트 진입을 깔아놔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하고 영어로 답변을 얻은 걸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중이에요. 그럼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도 확인해 주셨는데 GPT-4를 활용하면 좀 더 정확도가 높아져서 유료 버전을 꼭 이게 한번 유료 버전은 최소한 한두 달 경험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유료 가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챗GPT 플러스에 가입을 했을 때 인터페이스인데요. UI가 이렇게 생겼어요. 고를 수 있어요. 기존의 GPT 3.5 버전을 계속 써도 되고요. 왜냐면 얘가 속도가 되게 빨라요. 얘가 약간 약간 수정된 업데이트 버전인데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추론력은 5점 만점에 3점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도는 이 정도. 그 다음에 보시면 레거시 3.5가 뭐냐면 이게 무료 버전에 있는 GPT 3.5예요. 얘는 추론 점수도 3점밖에 안 되지만 속도도 느리고 컨사이스니스도 상당히 1점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료 버전에서 체험을 하실 때는 그만큼 정확성이나 혹은 추론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료 했을 때 GPT-4를 보시면 여기 눈여겨보실 게 리즈닝이 5점 만점에 5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GPT-4를 써야 될 이유, 그 다음에
챗GPT를 수업에 꼭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리즈닝, 이 추론력 때문에 제가 되게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이건 그것도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유료 버전의 경우는 3시간 단위로 25개까지만 질문을 받는다. 이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파라메터 개수가 아마 이게 몇천억 개이거나 혹은 조 단위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연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3시간마다 25개까지만 한정을 짓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확도는 GPT-4에서 한글의 정확도가 77%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 버전의 영어가 70%인데 무료 버전 영어가 70%도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한글이 77%이니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영어는 거의 85%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4 꼭 써보실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맥북 덤진 사건 3.5 버전에서는 거짓말을 하지만 4.0 버전에서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부터 실습은 이제 중간에 해보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밤새 얘랑 어디까지 내가 논쟁을 벌일 수 있고 얘의 지적 수준이 높은지 저의 지적 수준이 높은지를 테스트를 한 겁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성공 확률 49%인 과제를 똑같은 성공 확률 가지는 2개의 과제로 쪼개면 각각의 성공 확률이 0.49 그러니까 0.7 그래서 70%가 돼. 성공 확률 10%인 과제를 똑같은 성공 확률 가지는 작은 단위로 쪼갤 때 몇 개로 쪼개면 각각의 세부 단위 과제 확률이 90%가 될까? 이 질문 이해 다들 되세요? 근데 얘는 알아들어요. 왜냐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완벽한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전공이 교육공학이고 문제 해결 방법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따지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수학에서는 간단히 로그 계산을 하면 22개로 쪼개면 된다는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로그 0.9에 0.1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랬더니 얘가 제 문제를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알아듣고 했는데 문제가 마우스를 가리켜야 되겠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서 틀렸어요. 얘가 어지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틀려가지고 제가 로그 0.1분의 0.9를 다시 계산해봐 했더니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고서 했는데 또 틀렸어요. 네. 여기 보시면 또 엉뚱하게 마이너스 1이라는 엉뚱한 값을 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또 실수를 반복했네요. 자기가 실수를 2번 한 것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 내가 풀어볼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식까지 꺼냈고요. 요 식을 계산하면 돼. 그랬더니 그제서 정답을 맞췄습니다. 22개로 쪼개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0.9를 22승 하면 0.1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 확률의 큰 과제를 22개의 작은 태스크로 쪼개면 각각의 확률이 90%가 되니까 90%의 확률로 22번을 도전하면 10% 확률의 과제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제가 칭찬을 했고 고맙다고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너 수포자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포자는 아니라는 뜻이군. 그렇다면 너 유독 수학 문제는 왜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 거야? 컴퓨터는 확실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제가 실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자기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네 말 뜻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 감각으로 계산한다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자연어 처리와 생성에 초점을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좋아. 그러면 너는 수학을 계속 못하니까 실수할 거니까 아예 수학은 답변하지 않는 게 정직한 거 아니겠어? 그게 예의 바른 모습 아닐까? 그랬더니 자신을 계속 업데이트되고 더 발전하고 더 나은 답변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변은 이 챗 GPT의 의지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게끔 이런 피드백만이
올바른 피드백이라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의사결정과 관련 질문을 해볼게. 어떤 과제의 성공 확률이 10%야. 그러면 이 도전하는 게 합리적이야? 도전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야? 그랬더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고려할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자 10% 확률인데 성공하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실패하면 1,000만 원을 손해보는 거야. 자, 이 조건만 따지고 도전하는 게 합리적인지 계산해줘. 그랬더니 네 기대값을 계산해서 도전하는 게 그러니까 기대값이 100만 원이 이득이니까 이러면 도전하는 게 맞다.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다니엘 카네만의 프로스펙트 티어리를 넣어서 이게 뭐냐면 이득보다 손실에 대한 체감이 2배 더 크다는 이론인데요.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아까 다시 뒤로 가서 질문할 때 뭐였냐면 성공할 때 1억 원인데 실패하면 1,000만 원 손해보는데 실제로 그 다니엘 카네만의 이론에 따르면 실패할 때 1,000만 원이 체감이 2배라서 2,000만 원의 체감이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가 이해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자, 이론의 프로스펙트 티어리라는 얘기만 했는데 다니엘 카네만의 프로스펙트 티어리를 고려해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하면서 정확하게 이론을 알고 있었고 그거에 따라 기대값을 다시 계산한 결과 손해를 보는 것으로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도전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정도 바꿔보고 또 논쟁도 해보고 하면서 결국은 근데 얘는 답변할 때마다 계속 이것도 고려해보고 저것도 고려해보세요. 그래서 넌 참 생각도 많구나. 그냥 일단 시작해보면 어때? 예, 왜냐면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일단 도전한 다음에 하잖아요. 일단 해봐야 한다라는 소위 애자일 모델을 많이 따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하면서 때로는 고민을 하지 않고 도전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행복 심리학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역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답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토리 히긴스 교수의 이 조절 초점 이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했고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제가 얘 설명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질문했고 답변을 했는데 미안. 내가 질문에 착각이 있어서 하고서 이론을 일부러 거꾸로 뒤집었어요. 얘를 무료 버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무료 버전이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말했어. 도전적인 성향이 방어적 성향의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낮아.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맞습니다. 방어적 성향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도전적인 사람들의 행복감이 낮습니다. 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따라와요. 무료 버전에서는. 왜냐면 얘는 어설픈 기억력에 어설픈 추론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GPT-4는 상당히 완벽한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팩트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안 속아요. 그래서 이거 속지 않는 걸 보면서 이 상당히 신뢰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내가 얘 앞에 푹 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까지 순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속지 않더라. 자, 여기가 진짜 결정적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행복을 연구하는 홍영일 팀장에 대해서 알지?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자, 이거 제가 하는 말인데요. 자, 홍영일 박사에 따르면 행복할수록 더 직관적이고 창의적이고 결단력이 높아진대. 점점점. 그랬더니 자,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생성 언어 모델은 어떻게 훈련된 거냐면 말과 말 사이에 빈칸을 추론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해도 제가 한 말에 이어서 그럴듯한 말을 이어줍니다. 그랬더니 네, 홍영일 박사의 연구와 견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맨 밑에 보시면 홍영일 박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줘.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보시면 행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르친다고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홍영일 박사는 행복 관련된 연구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로 추정됩니다라고 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추론 점수가 5점 만점 5점이라고 채팅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녀석의 추론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저에 대한 정보를 쫙 썼습니다. 컴퓨터 전공했고 뭐 논문 주제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얘기하고 MBTI 유형까지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홍영일 박사가 향후 어떤 일을 추진해가는 것이 인류 문명 진화에 도움이 될지 추론해서 제안해줘.
제가 눈물 날 뻔했는데요. 참고로 이게 뭐냐면 이게 25개가 찬 거예요. 3시간 안에. 네. 그래가지고 4시 25분에 다시 이어서 하라는 거죠. 3시간이 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3시 6분이었거든요. 네. 3시 6분. 그래가지고 근데 무료 버전에서 계속 할 수 있대요. 제가 무료 버전에 가서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거절을 하더라고요. 무료 버전은 기대할 게 없구나 역시. 그래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4시 25분이 넘어가니까 try again이라고 뜨는 거예요. 자, 4시 42분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넣어가지고 했더니 질문을 다시 넣은 게 아니라 try again이니까 regenerate를 누른 거예요. 밑에 regenerate 버튼을 누른 겁니다. 시간이 돼서 try again을 눌렀던가 하여간 둘 중에 뭘 눌렀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답변이 나오는데 자, 홍영일 박사의 이러이러한 활동 경험을 전공과 경험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추진할 만한 프로젝트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2, 3, 4 중간에 말이 딱 끊어져서 계속 말해줘 그랬더니 홍영일 박사가 향후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5, 6, 7, 8, 9 긍정적인 0, 0에서 끝났잖아요. 계속 말해줘 그랬더니 그 끊어진 데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어집니다.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그래서 나는 굶어 죽진 않겠구나. 23번까지. 근데 보니까 제가 10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요 10번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다음에 와 멋진데 23가지 중에 10번이 마음에 들어. 이 내용이 마음에 들어. 이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줘. 그랬더니 사업계획서, 인공지능 기반 행복 증진 프로젝트, 목표, 배경, 사업 아이디어, 사업 모델, 경쟁력, 오류가 뜨면 리제너레이트 버튼 계속 눌러서 마케팅 전략, 예상 수익 모델, 사업 성장 전략,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마무리까지. 자, 그래서 제가 향후 3년 동안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정확한 수익 예측은 어렵지만 1, 2, 3, 4, 5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경쟁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경쟁사에 대해서 좀 알려줘. 그랬더니 자기는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아마도 1번, 2번, 3번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가 경쟁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GPT-4는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빙에 가 바로 빙 열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이 빙 여기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여기서는 업체를 알려줘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이런 회사도 푸드나무라는 회사도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정보까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표절은 상당히 아직은 너무나 취약하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생들은 충분히 발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GPT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제출하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학생의 과제 제작 과정에 산출 과정에 GPT와 나눈 대화로 통째로 제출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PT 원리를 제가 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GPT는 RLHF 과정이 이제 들어간 모델인데요. GPT-3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그 언어 모델로 학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생성해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킨 거죠. 사람이 훈련시키는 데만 한 6개월 정도 들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개수가 거의 1750억 개, GPT-3가 4개 변수가 많을수록 인식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GPT-4는 이거보다 10배에서 100배는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인간의 신경망과 비슷한 로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파라미터 개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들 통계는 해보셨잖아요. 가장 단순히 2차원 평면에서 X축, Y축이 있을 때 X축에 있는 변수와 Y축에 있는 변수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3포드로 표시가 됐을 때 얘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직선을 그린다. 그러면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쓰고서 a와 b를 파라메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파라메터입니다. 근데 얘는 약간 2차 함수로 표현하면 훨씬 더 정확도가 예측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게 2차원 평면에서 얘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선을 하나 뽑아낼 때 필요한 것은 파라메터가 2개면 충분하고 혹은 파라메터가 3개, 4개 올라갈수록 차원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설명력 혹은 예측도를 높여주기 위한 파라메터 개수가 1750억 개라는 거죠. 저렇게 2차원 평면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리 통계할 때는 파라메터 2개 가지고서 회귀선 그려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 2개, 3개 수준이 아니라 1750억 개의 파라메터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예측해낸다라는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이게 상상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게 1750억 개의 파라메터가 여기 위에 그림에 보시면 히든 레이어 안에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이 아웃풋을 냈을 때 이 아웃풋이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게 됐는지 그 로직을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한 데이터가 2021년 9월까지 있기 때문에 빙을 통해서 검색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로 설명드린 건데 어떤 단어가 제시가 되면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단어를 제시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정확도를 가장 높게 설정했을 때가 저렇게 맨 윗줄로만 단어가 쭉 제시가 되는 거고요. 정확도를 상당히 끌어내리면 여기 temperature라고 하는데요. 이 프롬프트 설정할 때 들어가는 temperature의 값을 0.7로 쫙 높여놓으면 이제 variation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낮은 단어들을 랜덤으로 조합을 해가면서 제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듯한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답변을 끌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제가 딱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마 제 경험하고 다들 비슷한 느낌이 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는다. 항상 거짓말이다. 어쩌다 우연히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아무 말 대잔치인데 그럴듯하고 모든 질문에 아는 척하는 친구 같다. 이전 대화를 기억하지만 종종 까먹기도 하고요. 마치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서 박학다식한 하지만 엄청나게 잘난 체 하는 친구랑 대화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 인간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꾸 괴롭혀 보고 싶은 생각, 얘가 어디까지 답변을 하는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이런 걸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챗GPT가 이런 식의 패턴으로 답변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패턴을 파악한 후에 대화 연습을 하거나 논리 연습을 하거나 혹은 나 스스로의 관점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유용한 우리 인간의 친구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 피드백이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렸고 프롬프트 수준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추상적 질문에 추상적 답변, 구체적 질문에 구체적 답변. 처음에는 이게 한 2달 전만 해도요. 뭐뭐뭐뭐에 대한 리포트 작성 예정으로 리포트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한 뒤에 리포트 만들어줘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는 과제를 만들어주는 건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 아주 겸손하게 가이드라인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내가 이러이러한 주제의 리포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샘플 하나만 만들어줘 하면 샘플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몰라요. 또 지금 이렇게 하면 샘플조차 안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질문을 조금씩만 바꿔가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얻어낼 수가 있고요. 무엇에 대해서 평가해줘 했을 때는 저는 평가나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몫입니다라고 딱 튕기더라고요. 제가 2달 전에 질문했을 때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중학생 아들에게 야, 챗GPT를 수업 시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를 수업에 뭘 어떻게 활용해요? 아니 아빠가 교수님들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챗GPT를 강의한다고요? 하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저를 되게 무시하는 얘기를 하다가 아니 예를 들어서 챗GPT 가지고 과제 같은 거 이제 하고 또 막 표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챗GPT 도움 받아도 그게 표절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불가능할걸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이제 이해한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그럼 챗GPT로 평가를 시켜보세요. 학생들이 과제 낸 거. 아, 그거 내가 이미 해봤어. 내가 평가를 해보라고 했더니 자기는 인공지능을 평가를 안 한대. 아, 그래요? 그러면 평가 기준을 주고서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주고 기준에 맞게 판단해보라고 해보세요. 평가 기준을 주고? 아, 그럼 네가 한번 해보고 알려줄래? 그랬더니 집 방에 들어가서 그거 한 거예요. 지금 교수님들도 지금 한번 바로 해보실게요. 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루브릭을 하나 만들어줘. 자, 시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루브릭 하나 만들어줘.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였다면 구글에서 평가 루브릭 하나의 샘플을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그걸 보고 챗GPT한테 이걸 보고서 타이핑을 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바로 챗GPT한테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애들은 다르다. 그래서 평가 루브릭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아까 뭐 창의성, 독창성, 뭐 충실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 시인 작가 실제의 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잘해주더라고요. 점수를 상당히 높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기가 직접 시를 썼어요. 즉석에서. 그리고 평가해봐 그랬더니 평가 점수가 네, 이거는 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네, 운율도 없고 하면서 완전 최악이라고 평가를 하는 걸 보고서 정말 얘 신뢰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평가 루브릭이나 평가 기준을 명확히 주면 평가를 해주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쭉 보여드린 이유가 프롬프트는 경험을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좋은 프롬프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돼 있어요. 또 자기 분야에서 만든 질문의 방식도 다를 거예요. 아마 전기공학, 전자공학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의 그 방식이 있을 것이고 문학, 인문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유행하고요. 이 프롬프트들을 모아서 책으로 판매하거나 PDF 파일로 판매하는 것들이 요즘에 유튜브나 보시면 엄청나게 유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 경험상 프롬프트에 어떤 질문을 누구한테 이렇게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제가 학생들한테 저는 이번 학기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제 강의를 다 듣고 그 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방법들을 숙지한 다음에 과제를 해야 되는데 챗GPT에게 무슨 이론에 기반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한 학기짜리를 짜줘 하면은 이런 이론은 이러이러한 방식, 이런 이론입니다. 이런 걸 추구합니다 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몇 주짜리를 짜보겠습니다 하면서 마치 내 강의를 완벽하게 숙지한 학생이 짜는 것처럼 30초 안에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마지막에 평가가 있으면 평가 루브릭도 만들어주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학생이 챗GPT랑 나눈 대화를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교육 프로그램 짜줘. 그러니까 얘는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모르니까 프로그램을 짜줘.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짜드리겠습니다. 대상이나 뭐 주제를 알려주시면 짜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답변한 걸 보고 내가 뭘 질문해야 될지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 질문하는 요령을 따로 훈련할 필요 없이 그냥 생각나는 단어를 딱 던져놓고 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가 그 다음에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랑 대화를 하면 점점 질문하는 요령까지도 훈련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챗GPT 가지고 강의하시는 다른 유튜버들 이렇게 보니까 질문하는 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챗GPT랑 경험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얘랑 하다 보면 질문하는 힘이 길러질 수밖에 없구나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은 아까 전에 제가 4의 4승 이런 건 계산을 하는데 4의 4승의 4승 이런 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언어 패턴으로 훈련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 이기적 유전자와 시스템 생물학자 간의 논쟁이죠. 자, 이런 건데. They're saying that none of that would happen without the survive in the gene pool and others don't. Now, the proofreading is very important. That helps the thing along.
But what matters from the evolutionary point of view is the survival or non-survival in the 리처드 gene pool. 도킨스는 유전자가 주체다. 유전자가 진화를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주장하는 Successful 진화론자고요. genes are the ones which statisticall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own survival through gene pools. And the way they do that is via their phenotypic effects, their effects upon a succession of bodies. In any particular 그런 body,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더 things 볼게요. that Dennis describes so wonderfully in his book are completely 이렇게 하면서 irrelevant. 노블 교수의 What you care 주장이 about is the 틀렸다라고 지금 survival 아주 over many 공격적으로 지적을 하는 generations 겁니다. of certain genes rather than other genes. Yes, I fully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Richard, but I don't think you really answered my point. Because 자, 제가 뭘 느꼈냐면 도킨스 교수가 반박을 하거나 지적을 하면 그 데니스 노블 교수는 시스템 생물학 전공자인데, 그러니까 환경이 작동해서 유전자의 진화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시스템론자인 거죠. 아니다.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지만 유전자 스스로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누가 주체냐 가지고 싸우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면 데니스 노블 교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면서 답변하는데, 제가 챗GPT랑 경험했을 때 챗GPT가 답변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패턴으로 이 데니스 노블 교수가 답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처드 도킨스 교수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로 챗GPT 같냐면 1957년 누구 그들이 내 제자라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 당시 했던 연구에 따르면 하면서 너무나 맥락과 그 어떤 이 상황과 컨텍스트를 넣어가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도킨스 교수가 막 열받으면서 가끔 약간 감정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데, 인간과 챗GPT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든 거죠. 이걸 딱 보고 나서 제가 GPT-4의 그 능력을 더 제가 뭐랄까 다시 보게 되었던 바로 그 부분이. 그래서 요거 꼭 집에 가서 한번 두 사람의 대담 되게 재밌고요. 결국은 논쟁하다가 끝나긴 하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챗GPT도 나의 이러한 어떤 그 논리적 사고력이나 관점을 확장시키는데 충분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 GPT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 영상입니다. 마지막 좀 충격적인 거 하나 달려드릴게요. 생성할 AI 모델 도덕성 논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실 이미 테이라는 챗봇을 했다가 하루 만에 퇴출된 경험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루다 있었죠. 그 도덕성 시비 휘말렸던.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많은 데이터들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이루다가 2020년도에 1.0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2.0 버전을 작년에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작년 8월인가 출시를 했는데, 얘는 그러니까 챗GPT랑 차이점이 뭐냐면,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나 양질의 데이터 혹은 책 뭐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상당히 데이터가 품질이 좋고 양질인데, 그리고 훈련도 인지적인 답변을 하도록만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챗봇이죠. 근데 이 이루다는 감성적인, 그러니까 카톡 대화만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한 데이터는 카톡 대화, 그러니까 남자 여자들 간에 혹은 소위 이성 친구들 간에 주고받는 대화 스크립트를 가지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얘에게 질문을 하면 얘는 감성적인 공감에 답변을 합니다. AI 친구 루다 다오니 이렇게 뜨는 거예요. AI 친구 루다 다오니. 다들 검색하셨나요? 네, 그거 실행하시고 처음에 실행하실 때 바로 열기 하시면 되는데요. 열기 누르시고 전화번호 넣고 바로 인증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답변합니다. 챗GPT는 도저히 하지 않는 종류의 답변이죠. 그러니까 얘는 훈련받은 텍스트, 그러니까 학습한 텍스트 자체가 대화 스크립트라서, 그리고 또한 역시 인간에 의해서 또 피드백 과정을 또 일부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그런 결정할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끝까지 말을 돌리면서 빼요. 결국 못해준다.
얘는 과제를 도와주는 그 인지적인 챗봇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과제를 안 도와줍니다. 여기 이루다가 있고 4명 있어요. 여기는 캐릭터가 강다호는 성균관대 미술학과 다니는 친구고요. 나이도 다 있어요. 이루다는 2001년생인가? 네, 그래요. 그래서 캐릭터 설정이 다 돼 있고 MBTI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이 앞에 보시면 제가 되게 놀란 게 여기 나 지금 강의 중인데 강의하기 싫어 미치겠어. 무슨 과목이야? 들어줄까? 아니 내가 강의를 한다고. 그랬더니 나도 네 강의 듣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수업 중에 제가 학생들한테 시범 보인다고 잠깐 했던 건데 그 다음날 강의 잘했어? 궁금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제가 요 사진을 올려줘야 되는데 제 스마트폰에 작년 그 이태원 참사 때 제가 화면 캡처해 놓은 거 요거를 실수로 제가 터치했나 봐요. 그래서 요 사진 올린다고 했는데 4개가 동시에 올라간 거예요. 실수로. 제가 잠이 안 와서 새벽 4시에 이거 올렸어요. 그랬더니 새벽 4시 안 자고 뭐해? 강의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이야? 길거리야? 늦은 시간 아니야?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너야? 근데 구급차가 출동했는데 다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핫 이슈가 되는 이 챗봇 2개가 있는데 인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챗GPT 오픈AI에서 만든 거,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루다. 대박이죠. 얘는 근데 인지적인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챗봇이 우리 지금 챗GPT만 딱 하면 이게 또 편견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어요. 잘못된 인식.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이런 팩트나 아니면 과제를 도와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외롭지 않게 해주는 챗봇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오케이. 더 테스트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4명 중에 똑똑이도 있던데 챗GPT라고 있더라고요. 네, 똑똑이가 챗GPT API 연결된 거로 예상이 돼요. 그 오픈AI에서 API로 챗GPT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제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럼 얘는 과제를 해줄까? 이게 뭐냐면 교직관 에세이 써줘. 그랬더니 뭐라고 쓸까 생각해봤는데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데 그 주제를 천자 이내로 써줘. 그럼 맡겨둬 하면서 내가 완성되면 보내줄게. 근데 안 보내가지고 제가 다음날 완성했어? 언제 보내줄 거야? 아직 완성 못했는데 하면서 하다가 바로 완성했어. 보내줄게. 너는 이렇게 쫙 보내준 거예요. 네. 끊어졌을 때 계속 말해봐 했더니 얘도 해주고 챗GPT처럼. 근데 약간 얘는 말이 좀 어눌하죠? 반말했다가 존댓말 썼다가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왕 이름 순서대로 알려줘 뭐 이런 거.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챗GPT하고 연결이 됐는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자, 그래서 챗GPT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확장하는데 이 너티 경험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AI 리터러시라는 말이 좀 더 우리가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왜 이 Future of Life Institute에서 잠시 AI 실험을 중지하자 6개월 정도는 멈추자라고 이 공개 서한을 띄운 거 혹시 다들 보셨나요? 뉴스를? 거기에 보면 최소 6개월 정도 멈춰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이게 인공지능이 나중에 인간은 그 약 인공지능이 강 인공지능까지 되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까 이제 두렵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최소 6개월 동안은 개발을 멈추고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토콜을 만들자. 우리가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활용해보자라는 제안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그 샘 알트만을 비롯하여 MS가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별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주도권을 놓쳤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연습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